아버지가 떠난 날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희고 투명했고 그 속을 새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았다. 박 노인은 오래 병을 앓았다. 하지만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이 정도는 감기야. 그게 그의 마지막 강인함이었다.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에 다녔다. 퇴근이 늦었고 회식이 많았다. 부모님께 자주 전화를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걸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둘째 민호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 도시에 적응하지 못해 내려갔던 그는 그 후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버지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원망보다 인내가 많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당에 잡초를 뽑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슬펐다. 아버진 슬픔을 일로 견디는 분이야. 그때 민호가 중얼거렸던 말이 기억났다. 그 말은 옳았다. 아버지는 평생 일로 살아왔다. 젊은 시절엔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었고 늙어서는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했다. 그는 늘 새벽에 문을 열었고 저녁에는 자정이 넘어야 불을 껐다.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박씨라 불렀다. 그에게 빚진 사람은 많았지만 그가 원망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늘 말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남긴 마음으로 평가받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깨졌다. 병실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준호가 달려왔을 땐 이미 심전도 모니터가 멈춰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손은 아직 따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차가워졌다. 마치 평생의 노동이 식어가는 듯했다. 민호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이젠 그만 쉬세요. 그 말은 울음보다 슬펐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다. 세상은 분주했지만 상가는 고요했다. 그는 평생 이웃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았지만 그날만큼은 이웃들이 먼저 찾아왔다. 모두가 말했다. 참 고든 분이었지. 이제 좀 편히 쉬셨겠네. 준호는 향을 피우며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민호는 밤새 절을 올렸다. 그들의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건 슬픔만도 후회만도 아니었다. 어쩌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존경이었을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조문이 끝나고 남은 건 향 냄새와 한숨뿐이었다. 준호는 묵묵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미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다. 형, 아버지 유품은 내가 정리할게. 민호가 말했다. 그래. 뭐 별건 없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가 남길 건 낡은 계산장부와 고무신 몇 켤레뿐이라 믿었다. 하지만 사흘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박 노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유산이란 말을 입에 담는 사람도 아니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유언장이요? 네, 직접 자필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두 분 아드님께 전달해달라 하셨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형, 혹시 아버지께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아버진 그런 분 아니야.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안에는 이상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며칠 뒤 그들은 서울 종로의 낡은 건물 3층으로 향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던 오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사무실 문을 열자
종이 타는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곳에서 두 형제는 처음으로 김은주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변호사는 말이 적었다. 그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고인께서 직접 자필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듯 흘렀다. 준호와 민호는 자리에 앉았다. 낡은 전등이 깜빡였고 창밖으론 비가 흩날렸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펼치는 그의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종이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다. 그의 입에서 천천히 글씨가 흘러나왔다. 본인은 평생 모은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되 집 절반의 권리는 김은주에게 남긴다. 순간 방 안의 시계가 멈춘 듯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비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준호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민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이름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변호사는 덧붙였다. 김은주 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다입니까? 예. 그리고 유언장에 사인과 도장도 직접 찍혀 있습니다.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서류를 꼭 쥐었다. 복도 끝에 불빛이 희미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두 사람의 얼굴이 어딘가 낯설게 보였다. 형, 아버지 혹시... 민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는 대답 대신 걸음을 재촉했다. 그만하자.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상 위에 유언장을 펼쳐놓고 그 이름만 바라봤다. 김은주. 누구지? 무슨 이유로? 왜 절반의 집을?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던 그의 눈에 아버지의 필체가 들어왔다. 단단하고 고든 글씨. 익숙했다. 그는 회의록처럼 정확한 아버지의 글씨를 알고 있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 민호는 시골집에서 전화를 걸었다. 형, 아버지 통장 확인했어? 아직? 왜? 최근 15년간 매달 30만 원씩 누군가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어. 누구한테? 김은주. 그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5년. 그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해였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버지 대체 왜? 민호는 말이 없었다. 둘 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준호는 김은주의 주소가 적힌 서류를 꺼내들었다.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오후 그들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복도에는 습기가 맴돌았다. 초인종 옆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이름표 하나. 김은주.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희끗한 머리, 마른 손, 하지만 눈빛은 의연했다. 박노인 아드님들이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엔 낡은 액자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준호의 시선을 붙잡았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바로 이 여자가 있었다. 둘은 웃고 있었다. 민호가 숨을 삼켰다. 준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버지와 어떤 관계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분은 제게 가족이자 죄였어요. 준호의 손끝이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미안함보다 담담함에 가까웠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아는 그분과 내가 아는 그분은 달랐죠.
그 말이 방 안을 흔들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냄새는 눅눅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밖으로 나와 복도 끝에서 준호는 잠시 멈췄다. 형, 이제 어떡할까? 그만하자. 더 들으면 아버지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러나 마음속에선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아버지의 낡은 공책을 정리하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잡비 내역이라 적힌 표지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봄이 오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한 줄이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민호는 시골의 논밭에 나가 괜히 흙을 만졌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냄새 속엔 아버지의 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분명했다. 아버지의 삶에 그 이름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의심은 더 진하게 번져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의심 속엔 미묘한 슬픔이 함께 피어났다. 그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에 대한 후회였다. 며칠 후 민호는 다시 김은주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다. 벽장 안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편지가 가득했다. 하얀 봉투들, 모두 같은 글씨였다. 은주야. 그 이름으로 시작되는 수십 통의 편지. 그녀는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잉크가 번지고 글씨가 희미했다. 은주야, 봄이 오면 찾아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라. 그녀는 편지를 쥔 손을 떨었다. 그분은 늘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그 미안함이 고마웠어요. 그녀의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 묻어둔 한숨의 형태였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저녁 햇살이 번졌다. 그날 이후 형제는 아버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던 사람으로. 그날 밤 형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는 그쳤지만 마음속 비는 멈추지 않았다. 준호는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불빛이 번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유언장을 바라봤다. 그 종이 한 장이 아버지를 낯선 사람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민호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들창 너머로 개구리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조차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형, 나 이제 아버지를 모르겠어. 나도 그래. 근데 이상하지 않아?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자꾸 꿈틀거렸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었다. 혹시 아버지도 외로웠던 걸까?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다. 며칠 뒤 민호는 다시 김은주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햇살이 희미하게 바닥을 스쳤다. 그분은 언제 처음 오셨죠? 그녀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20살이었어요. 그분은 공장 관리자였고 나는 막내 직원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그분은 늘 새벽에 출근했어요. 기계가 돌기 전에 혼자 청소를 하셨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근데 나한텐 더 따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나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분은 내가 밥을 거르면 반찬을 덜어주셨죠. 처음엔 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퇴근 후엔 공장 근처의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가끔은 공장 옥상에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그때 그는 늘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 남았다. 그분은 결혼했잖아요. 민호가 낮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분도 나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창가에서 커튼이 흔들렸다. 바람이 들이쳤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분은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죠. 은주야, 안 돼.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무너져.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요. 결국 그녀는 병원에 갔다. 수술대 위에서 의식이 희미해질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그분은 떠났어요.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죠. 나는 몸이 약해졌고 일도 못했어요. 그때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 후 그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머리가 희끗했고 손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내가 평생 미안했던 사람에게 남은 생의 보답을 남긴다. 그 편지 이후로 그는 매달 한 번씩 찾아왔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갔다. 어떤 날은 한숨 한 번만 남기고 갔다. 그녀는 그런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분은 늘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나는 그 미안함이 고마웠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손을 모았다. 그럼 유원장은 그분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녀는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같은 필체였다. 은주야, 잘 지내지. 은주야, 미안하다. 은주야, 내일은 봄이다. 편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4월이 오면 이 편지를 내 아들들에게 전해줘. 그녀는 그 편지를 건넸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준호는 편지를 펼쳤다. 글씨가 떨려 있었다. 나는 너희에게 부끄러운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람으로서 한 번은 사랑했다. 그 죄를 평생 안고 살았다. 그게 내 벌이었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다. 유리창에 닿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내게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살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미움도 변명도 아니었다. 그건 오랜 세월이 만든 용서의 형태였다. 형제는 집으로 돌아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수석의 봉투만 바라봤다. 민호는 그 옆에서 손을 모았다. 형, 아버지는 죄를 지은 걸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죄를 평생 짊어졌다는 건 알아.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바람 속엔 아버지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울렸다. 미안하다. 그게 나였다. 그날 이후 형제는 다시 김은주의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아프다고 했다. 병이 깊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희미한 약 냄새로 가득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내 걱정을 했어요. 은주야, 봄이 오면 함께 마당을 걷자.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분은 나를 살게 했고 동시에 망치셨죠. 근데 이상하게 원망이 안 돼요.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사랑이었나 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 그날 병실 창밖엔 벚꽃이 흩날렸다. 한 송이 꽃잎이 창틀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 꽃잎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은주야, 봄이 오면 용서받고 싶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평온에 가까웠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다시 꺼냈다. 거기엔 거래 내역 사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미안하다. 준호는 장부를 덮었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버지, 그게 죄라면 나도 죄인입니다. 그 말은 고백처럼 흘러나왔다. 그때 민호가 방문을 두드렸다. 형, 내일 묘소 가자.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는 미움보다 슬픔이, 분노보다 이해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서 그들은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두 얼굴을 가진다는 걸. 사랑의 얼굴과 후회의 얼굴. 아버지는 그 두 얼굴로 평생을 살았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흘렀고 먼지 입자들이 느릿하게 떠올랐다. 김은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가늘게 이어졌다. 그녀는 형제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오셨군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분은 늘 당신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아들은 곱고 작은아들은 따뜻하다고. 그 말만 하셨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그분은 나를 부정했지만 마지막엔 내 이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게 그분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 손 안에는 봉투 한 장이 있었다. 이건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준호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나는 죄인이다. 사랑을 하고도 침묵했고 잘못을 알고도 도망쳤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내가 잃지 않으려 했던 건 사람으로서의 마음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그 이름이 내게 남은 마지막 봄이었다. 준호의 시야가 흔들렸다. 민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그녀는 편지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분은 봄을 좋아했어요. 꽃이 피면 늘 마당을 돌며 말했죠. 사람은 다 저렇게 다시 피어나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분은 내게 봄이었어요. 하지만 봄은 오래 머물지 않잖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다. 그날 오후 형제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창밖을 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민호가 낮게 말했다. 형,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사는 걸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어쩌면 죄가 아니라 그리움일지도 몰라. 며칠 뒤 김은주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작았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형제는 그곳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품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녀가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숨길 수 있었지만 후회는 숨길 수 없었다. 준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그 문장이 마치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사진을 고이 접어 아버지의 묘 옆에 묻었다. 그리고 들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그날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다. 꽃잎이 묘비 위를 흩날렸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외로웠던 사람. 그날 이후 형제는 아버지의 집을 팔지 않았다. 그 집 마당에는 여전히 진달래가 피었다. 문패에는 두 이름이 남아 있었다. 박노인 김은주. 그 이름을 바꾸자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마당의 진달래는 여전히 피었다. 준호는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커피 향기 속에서 아버지의 손 냄새가 느껴졌다. 민호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 흙 속에도 아버지의 땀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엔 아버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고맙다, 아들아. 준호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당신을 이해해요. 그 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마당 끝에 진달래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오래된 시간의 죄를 비추고 그 죄를 사랑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봄은 그 이름과 함께 다시 피어났다.